제가 여기 진주에서 이 진주중학교 또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진주는 제 고향이나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여기 가까운 경남 고성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진주를 지나다니면 우선 진주는 그 도시 이름부터 좋지 않아요? 비단 같지 않습니까? 진주. 잘 들리시나요? 예. 아침 10시에 서울에서 이 시간 맞춰 오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어제 하루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동방호텔에 늘 제가 머뭅니다. 여기 오면. 그래서 아침에 잘 자고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여기 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거나 새벽 KTX를 타고 오면 되게 피곤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저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문학은 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인문학은 돈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아주 요즘 트렌드 인문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기지만 실은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요즘 얘기가 아니고 동서고금에서 인문학, 인문정신, 이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 핵심이 휴머니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정신이 돈이 되는가라고 하는 건 좀 이제 막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말했느냐면 인문학은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경제적 효용성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무도 이 투표에 와 닿는다고 느끼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인문학은 돈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경기도 양평에 가면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기 마을 들어보셨나요? 네. 소나기라는 소설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혹시 소나기 마을에 가보신 분? 못 가보셨군요. 언제 한번 진주 향교에서 버스 빌려서 오십시오. 제가 거기 촌장인데 잘 모시겠습니다. 오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오시면 입장료도 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단체로 안 오셔도 친구분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오시면 매표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시간도 바쁘고 거리도 멀고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 촌장을 맡고 있는 그 김모 교수가 하도 나를 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고 말씀하시면 매표소에서 우리 직원이 입장료를 면제해 드릴 거예요. 입장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나기 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나기 말 얘기를 하고 제가 동서고금에서 그 인문정신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는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바빠서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소나기 마을을 서도에 가져다 두었느냐 하면 소나기 마을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 소나기 마을이 한국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이 오는 문학관이 되었습니다. 그 소나기 마을에 이를테면 완공할 때까지 공사 비용이 12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125억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인문적 정신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 이거 쉬운 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이야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전달하는 것 이거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 난 기억력 하나는 정말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 분명히 잘 아는 얘기인데 이게 뭐였더라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고민이 돼서 내가 이 치매가 온 건가 하고 제 지도 교수님 시인이신데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김 교수 언제부터 그래? 선생님 제 기억에는 아마 60이 넘으면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 사람아 나는 40부터 그랬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그래서 내가 이 뭐 약간 기억력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이걸 들고서 이거 이름이 뭐지? 이거 괜찮은 겁니다. 이거 약간 건망증이나 뭐 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인데 만약에 이걸 들고서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괜찮은데 하여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한 것은 사람들이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놀부입니다. 놀부. 놀부 성이 뭔지 아시나요? 예, 연놀부입니다. 놀부전 앞에 보면은 연생운의 아들이라고 써놨어요. 이 놀부가 연생운의 아들인데 못됐잖아요. 동생을 구박하고 내쫓고 동생 거 다 뺏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 전통사회에서 흥부는 착하고 선량한데 힘이 없어. 놀부는 악착 같고 뭔가를 이루어내요. 이게 언제 얘기예요? 조선조 중엽의 영정조 왕 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흥부처럼 하고 살면 괜찮을까요? 흥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흥부의 이웃은 그렇다 하더라도 흥부의 아내가 당신 참 잘한다고 할까요? 우리 여기 저 숙녀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흥부 아내가 그래도 좋다고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이혼하지요. 예, 이혼하죠. 이혼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그런데 이 놀부전 여러분, 이 놀부전이 아니라 흥보전입니다. 판소리 12마당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그 소설로는 흥부전 이렇게 말하는데 이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가 오장칠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심술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에. 그래서 이 심술보가 어떤 거냐 하면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하기, 무죄한 놈 뺨치기, 다된 흥정 깨놓기, 비오는 날 장독 열기, 그 다음에 애호박에 말뚝박기, 변보는 놈 주저앉히기, 심지어는 수절가부 겁탈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놀부를, 그러니까 놀부가 그걸 다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놀부를 아주 악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창으로 들으면서 함께 웃고 하는 이제 이런 이 문화적 풍토에 있는 거예요. 영정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의 실학 사상이 대두해서 실사고시, 이용후생, 경세치용 이런 학문적인 이 흐름이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춘향전, 흥부전 이런 것들이 판소리 12마당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판본이 여러 개인 거예요. 이것이 영정조 시대의 서민의식이 성장하고 민중의식이 성장하면서 서민들이 이걸 문자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기 시작한 게 15세기 중엽에 세종대왕이 만들어둔 훈민정음, 이때부터 서민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소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소설 지금 우리가 보면 아주 우스워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우습지 않아요. 목숨을 거는 얘기입니다. 홍길동전, 서자의 아들이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율도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 반역입니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허균이라고 하는 이 지연이는 결국 나중에 그런 어떤 이 저항정신, 반역의 정신을 갖고 있었죠. 우리 여기 숙녀분이 한 분 더 계시네. 예, 제가 이쪽을 보다가. 네. 참 훌륭하세요. 여기 저 신사분들만 계신데 두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 교양 강좌에 오신 것,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데 허균이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 아시죠? 차열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차열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를 끈으로 묶어서 그 끝에 소를 매달아서 사방으로 뛰게 하는 겁니다. 찢어 죽이는 거예요. 허균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만큼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서자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좀 귀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그 민중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선비가 있어. 참 착하고 정말 이 나무랄 데 없는데 무능력하고 가난해요. 저 사람 좀 잘 살면 좋겠다. 저 사람 잘 사는 게 뭐예요? 어렵고 못 사는 나도 좀 잘 사는 길 없을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길이 없어요. 제비가 박씨 물어다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흥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서민들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저 이웃에 이 아버지 모시고 사는 딸이 하나 있어. 효성이 지극하고 착해. 어린데 아버지를 돌봐요. 아버지는 앞을 못 봐. 이 부녀가 좀 잘 살았으면 똑같이 다른 말로 하면 저 부녀처럼 어렵고 형편이 곤고한 나도 좀 잘 사는 길이 없을까? 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이 뭐예요? 이 딸을 용궁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 이야기들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 이 춘향이 변학도에게 항거하는 것, 이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민중이 관건에 항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관장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데 이게 죽일 테면 죽여라까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사랑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러니까 애정지상주의도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시대의 민중들이 관건에 맞서서 겉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판소리로 하고 그리고 소설로 이것을 옮겼던 그런 것입니다. 자, 옛날 이 소설들이 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놀부가 소재가 되어서 만든 외식 사람이 있어요. 놀부 보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나요? 한동안 굉장히 이제 잘 됐는데 요새 좀 뜸한 것 같아요. 그 사장이 오진권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지금 착한 흥부를 하지 놀부를 했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분이 이러더군요. 흥부보쌈이라고 해가지고 재미있어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놀부보쌈이라고 한다는 거죠. 놀부로 해야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백설공주를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아 보이고 약간 좀 독해 보이지 않아요? 계모왕비입니다. 백설공주는 이것보다 어리고 아주 이쁘게 그려야 되겠죠. 계모왕비예요. 근데 과거에는 백설공주는 지고지순한 그런 캐릭터인데 계모왕비는 아주 악당이잖아요. 요즘 어떨까요? 요즘 백설공주처럼 살아가지고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참 좋은 인물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페미니즘, 여성주의자, 이 여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백설공주를 두고 저 X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옮겨온 겁니다. 저 X는 부모 잘 만나고 얼굴만 이뻤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계모왕비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뭘 하려고 합니다. 빗에다 독을 발라보기도 하고 사과 반쪽에 독을 넣어서 이거 하나 쪼개서 백설공주 준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주면 자기도 죽어요.
목숨 걸고 뭘 하는 여자가 이 계모왕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의 이야기를 만들자면 이제는 백설공주가 아니라 계모왕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뭔가를 우리가 전달하거나 어떤 이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금방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 있는 이 원두막입니다. 이런 원두막이 한 6개 있어요. 여기 이제 소나기를 쓴 작가 황순원을 기리는 문학관이고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을 현실 공간에 재현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이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양평에 소나기 마을을 했습니까? 제가 이 소나기 마을을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 양평 군수를 설득하고 경희대 총장을 설득해서 양자가 함께 만든 게 이 소나기 마을입니다. 황순원 선생은 경희대학에 23년 6개월을 계셨고 이분의 문학 작품이 시가 104편, 단편 소설이 104편, 중편이 1편, 장편이 7편인데 그 단편 소설의 3분의 1을 경희대 교수로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장편 7편 중에 4편을 경희대 교수로 계시는 동안에 썼어요. 그래서 이제 황순원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양기관을 설득해서 함께 저걸 만들었는데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 끝부분에 가면 딱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딱 그 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고위직 지낸 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 문장 한 줄로 이런 소나기 마을을 만들었다면 이 너무 과장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런 건 과장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상상력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우겨요. 아니라 그건 너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심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 무식해서 지금 뭔지 모르는 거야 이 말인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차역에서 벽을 열고 들어가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기차역에서 혹시 나 기차역에서 저 여기 서 있어야 됩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됩니까? 왔다 갔다 했대요? 네, 저 서 있는 걸 잘 못해서 기차역에서 기차역의 벽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까? 몸은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정신으로는, 마음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우리 몸, 이 육신의 문제,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사유,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를 구성하는 분자죠. 자, 그 지하철 또는 이 기차역의 벽면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게 어디로? 마법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마법의 세계로. 그래, 엄청난 마법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 그게 여러분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로도 쓰이고 만화로도 나오고 한 그 작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차역에 벽면을 열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과부가 이혼당하고 아이 둘 데리고 찬 냉방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 뭘 어떻게 좀 먹여볼까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벽면을 열고 들어가서 마법의 세계로 가는 새로운 세상을 소설을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한 젊은이가 너무 가난해서 살 데가 없어서 교회 창고에 이 한쪽을 얻어서 이렇게 살았어. 하루 종일 먹을 거라고는 이 딱딱한 주먹밥 하나 정도. 그 이제 겨울 되면 추워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잠깐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 하면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시에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서 친구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를 만났는데 조그만 생쥐예요. 그 생쥐가 거기 같이 살아. 그래서 이제 자기 이 밥을 나누어 주고 그 생쥐를 앞에 놓고 대화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생쥐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한 거죠. 인티머시, 친절함을 보일 수는 있어도 생쥐가 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캐릭터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생쥐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생쥐가 미키마우스입니다. 그걸 그린 이 젊은이는 월터 디즈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온 세계의 디즈니랜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중에 생쥐가 말을 할 수,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쥐로부터 시작하는 동물들의 세계,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상력으로 이 사람은, 그 가난하던 청년은 세계적인 재벌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상상력, 인문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안 됩니까, 여러분? 돈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순원 선생을 이제 이 평안남도 대동군 제경면 빙장리라는 데서 태어나신 분인데, 양평에 이제 이분을 그 소나기 마을을 만들고 모시기로 하니까 저도 양심상 이거 좀 그래 너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근데 이제 생전에 제자들하고 양평에 늘 나들이를 다니시고 작품 속에서도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가 등장하고, 그리고 황순원의 그 농촌을 무대로 한 소설들의 풍경은 대체로 경기도 북부 일원의 이 산과 들의 모양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소위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이분이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을 다녔는데, 평양을 거꾸로 하면 양평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양평에 미술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양평과 이 어순이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평양에 가서 난 뭘 하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황순원 선생의 부인이 양정길 여사인데 버들양자를 씁니다. 이 양평의 양자가 버들양자예요. 같은 버들양자다. 이거 얘기가 되나요? 안 돼요. 그렇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같은 버들양자야 이런 걸 함께 공감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런데 자,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양평군이라고 하는 곳은 이 양건군과 지평군이 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 두 군을 합쳐서 하나의 군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양건은 버드나무의 뿌리입니다. 버드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잎은 부드럽고 뿌리는 강인합니다. 외유내강한 황순원 선생의 인품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평은 숫돌지자의 평평할 평자입니다. 숫돌처럼 날카롭게 별이 돼, 그러나 공평무사하게 하는 황순원 선생의 성격에 있어서의 공의로움을 보여주는 지명이다. 이건 좀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소나기 마을에서 두 번째 이 남녀가 만나면 거의 결혼한다. 이거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 이게 얘기가 되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나면 여러분 처음에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 커피숍이나 카페 같은 데서 만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저 교회에 있는 양평까지 우리가 둘이 좀 가보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호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뭐 양평에 소나기 마을을 왔다 갔는데 결혼 못하면 거의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순원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양평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이제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소나기 마을에 관한 얘기가 하기로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나기 마을 한번 오세요. 구경 오시면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다른 얘기들을 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건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소나기 마을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양평 군수를 찾아갔을 때 전 군수입니다. 이분이 소나기 마을을 여기서 합시다라고 했더니 우환히 벙벙한 표정이에요. 썩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하자고 하냐 이렇게 쭉 설명을 했더니 뭐 하여간 생각을 좀 해보자. 으로 끝나고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이 자료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젊은 교수들을 한 10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 좀 군사가 많아 보여야 돼요. 그 데리고 가서 이와 같은 테마파크를 해서 성공한 지자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재선에 성공한 지자체장 이제 이런 자료를 드렸더니 이분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돈은 누가 냅니까? 우리 보고 돈 다 내란 얘기냐? 그래서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자체만 해가지고는 이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경희대 총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경희대 서울 캠퍼스의 교수협의회 회장이었어요. 총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총장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딱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근데 학교가 돈 내야 됩니까? 학교는 여러분 이 산학협력이나 관학협력 같은 걸 해서 돈 내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컨텐츠 아이디어 이런 걸 내는 거죠. 학교가 돈 낼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여러분 돈 누가 낼까요? 저는 돈을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참 무모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건 믿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여간 양평군 4명, 경희대 4명, 유족대표 1분. 그래서 9사람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작을 했어요. 보통 이 문학관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부터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들 다 갖다 놓고 테이프 커팅하고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결과는 아무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 연구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소나기 마을 문을 연 지는 14년인데 황순원 문학제는 올해 20회입니다. 우리가 자매 결연을 하고서 6년 동안 3년은 연구하고 3년은 공사를 했는데 그 6년 동안에 문학관이 없는 채로 문학제를 양평 군민회관이나 양평군 서종면회, 서종면민회관 같은 데서 계속 했죠. 저는 오늘날 소나기 마을이 전국에서 100개가 넘는 문학관 가운데 유료 입장객이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이처럼 집부터 짓지 않고 컨텐츠 연구를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평군에서 기초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어디서? 경기도에서 매칭펀드 대응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2분의 그 전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립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 마을이 문을 열 때까지 총 공사비가 125억이 들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 끝에 저 소나기 마을을 저렇게 짓고 지금도 평일에도 몇백 명의 방문자들이 있고 주말에는 1000명을 넘어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학관 한국에 많이 있지만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데가 거의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내놓고 보면 인문학은 돈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자면 멀리서 그 예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소나기 마을 같은 경우가 바로 인문학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을 아시죠? 근데 스타벅스를 가보시면 다른 커피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타벅스에서는 진동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몇 번 손님하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말로 하겠다는, 기계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왜 이 스타벅스가 그런 팔리시를, 정책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걸 맨 처음에 만들었던 미국 시애틀의 몇 사람의 젊은이들이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나누는 장소로 이 매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인문적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스타벅스는 지금 부동의 세계 1위의 커피 기업입니다. 다른 데 가면 여러분 컵이나 뭐 이런 거 더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근데 스타벅스는 다 줍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자, 이 얘기는 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허만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비딕, 우리말로 백경 이렇게 번역하는 소설이 있어요. 모비딕이라는 소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경, 흰 고래 이야기. 근데 험한 멜빌은 원래 포경선 선원이었어요. 포경선 선원으로 험한 멜빌이 생활을 하다가 그 얘기를 소설로 쓴 것인데, 처음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고래잡이 얘기니까 문학책이 아닌가 보다 하고 수산서적 코너에 꽂아놨어. 그리고 험한 멜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소설로 얻은 인세는 한 3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3, 4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지나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이 영문학과에서 꼭 읽어야 할 세계 명작, 이걸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 두 번째가 험한 멜빌의 모비딕, 그리고 세 번째가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 워더링 하이츠 다른 말로 폭풍의 언덕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에밀리 브론테는 제인 에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샤롯 브론테의 친동생이에요. 이 세 자매가 다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해진 소설 모비딕이 초창기에는 전혀 빛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 1등 항해사가 있어요. 항해사가 여러분 뭐 합니까? 돛대 위에 올라가서 멀리 다른 배들이 있나 아니면 어떤 어종이 움직이나 이런 것도 보고 해류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해요. 갑판 한쪽 의자에 앉아서 우수에 찬 표정으로 책만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인문주의자예요. 생각의 깊이, 뭔가를 깊이 있게 자기 내부에서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인데, 이 인문주의자, 이 사람의 소설 속에서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스타벅스라는 말을 그와 같은 스타벅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타벅스의 이를테면 창립과 그다음에 회사명을 만든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오래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소나기 마을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이제 소나기 마을 오솔길이라든지 여기는 마당이고 오솔길 황순원 선생 묘역, 그 다음에 멀리서 본 소나기 마을 문학관 전경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맨날 여기서 이 모임을 첫사랑 콘서트 이런 걸 합니다. 강성진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 옆에 살아서 우리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홍보대사가 6명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정준호라고 하는 그 가문의 영광에 나온 배우 아십니까? 정준호. 그 다음에 김연지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경희대학 출신이어서 홍보대사를 부탁을 했고 바로 그 인근에 누가 사느냐 하면 배종옥이라고 하는 배우가 살아요. 배종옥 씨도 우리 홍보대사고 이천희라고 하는 좀 젊은 남자 탤런트 그 옆에 살아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강성진, 이현영 부부. 강성진은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하는 사람이고 이현영은 아이돌 출신 가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홍보대사입니다. 늘 우리 행사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 이제 양평군 우리 그 소나기 마을이 있는 곳에 이 여기가 양수리 두물머리 지역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소나기 마을의 풍경이에요. 여기 이 원추형으로 이걸 구성을 한 것은 이 수수단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소나기 마을 마당이고 이 지금 이런 바가 마당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개가 써 있어요. 매시 정각마다 물을 뿜는데 2번씩 뿜습니다. 매시 정각이 되면 8번의 물줄기를 볼 수 있는데 올라갈 때는 물줄기인데 내려올 때는 분무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씁니다. 애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자, 여러분 이제 소나기 마을에 관한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를테면 좋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소나기 마을을 만들었다 하는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간에 한 10분 쉬나요? 예, 이 다음부터 제가 이제 동서고금에 있는 5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릴 터인데 한 10분 쉬죠. 쉬었다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나기 마을은 제가 직접 체험한 걸 예로 들었고 동서고금에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엄청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 수상이었죠. 처칠이 방송국을 가야 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못 가요. 좀 있으면 윈스턴 처칠 경이 방송 연설을 하는데 그거 들어야 된다고, 운전 못 한다고. 그 처칠이 기분이 좋아서 지갑을 열고 잔도를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에이 타세요. 처칠이고 뭐고 간에 돈부터 좀 벌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물리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락펠러 재단에서 $1,500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책을 보다가 수표를 거기 넣어두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지 책까지 돈을 보고 따라갔으니 뭐 책을 들고 가면서 돈을 가져간 거지 이 책이 돈을 따라간 건 아니긴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택시 기사와 아인슈타인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맞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맞고,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역사를 바꾼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돈이라고 하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 이 돈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에 서면 어떨까요? 돈의 위력은 막강하고 우리의 절제는 미약합니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젊었을 때, 그리고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하던 때, 이런 때 같으면 이제 더욱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긴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참 그래도 지금 다들 얼굴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옛날에는 뭐 때문에 아플지도 모르고 세상 떠나는 분들도 많았고, 제대로 병을 몰라서 약 처방도 못 해보고 이런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 참 좋은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평균 수명이 제일 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두 번째가 스위스고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80 중반까지 사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늘어날 텐데 중요한 건 건강이죠. 병원에 누워서 보내는 이 오래 사는 거 그 의미가 없어요. 내 발로 걷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셔서 갖고 있는 것들, 이건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 돈 많던 이병철 씨가 세상 떠날 때 관 속에 골프채 하나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거 저 세상 가면서 가져갔을까요? 못 가져갑니다. 근데 딱 정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저 세상으로 명예나 물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먼저 보내는 것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를테면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한 것,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저 세상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빛난 것으로 비춰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돈에 대해서 몰랐다고 바보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예, 근데 잘 되는 식당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식당 주인이 부지런하지 않고 잘 되는 데 없어요. 그 식당 주인이 손이 커서 나눠주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푸근한 느낌을 주고 하는 식당이 잘 됩니다. 그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은 태도만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작은 돈을 버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나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한번 가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구 같습니까? 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조중훈입니다. 예, 어떻게 아세요? 저 대한항공 근무를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아이고, 참. 진주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데서 아무도 조중훈을 몰라요. 자, 조중훈 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실화입니다. 1945년 11월에 20대 중반의 청년이 인천 부두에서 회사를 했는데 자동차 15대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한진 상사예요. 근데 6.25 전쟁이 발발해서 이 군수물자로 다 자동차가 차출되고 빈손이 됐습니다. 뭐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조중훈 씨가 일어선 얘기가 어떤 경우냐? 트럭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한 외국 여성을 도와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고생해서 차를 고쳐주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차를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이 이 조중훈 씨였다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고마워하면서 돈을 주는데 사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돕고 삽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그러면 이름하고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얼마 후에 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는데 그 남편이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와서 이제 고맙다고 돈을 주는데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을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경영 철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 8군 이 사령관이 그럼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 그래서 조중훈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폐차 그좀 주세요. 그럼 미군 부대에서도 차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지 늘 고민인데 가져가겠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조중훈 씨는 차를 고치는 데는 귀신이에요. 그 트럭을 가져다가 사업을 해서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이 한진그룹을 이룬 조중훈 회장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 경영 철학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고, 그 성실성을 본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에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를 불화해서 그것이 오늘날 대한항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손에게는 이렇게 땀과 기름으로 얼룩진 창업자의 경영 철학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그림 아시죠, 여러분? 네, 땅콩 회항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들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봤는데 한국 국적기처럼 친절하고 잘하는 데 없어요. 정말 잘합니다. 단연 세계 1등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물만 물려주고 부자 정신을 물려주지 못한 거죠. 한 가문에서 이것을 확립한 법례, 다시 말해서 부자 정신을 물려준 법례가 경주 최부잣집 사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했던 이 집안에 6개의 가훈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들은 시집혼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이거는 요새 안 되겠죠. 무명옷을 3년 동안 입으라 그러면 이건 이혼 사유입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굴곡을 견디면서 다 인민군의 축창에 찔리고 이럴 때에 최부잣집은 그 인근의 백성들이 다 막았습니다. 이 댁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부자정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자정신을 실천해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 다 부자시겠지만 좀 더 부자가 되십시오. 더 부자가 되셔서 부자정신을 좀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YS 김영삼 정부 때에 뭘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였고, 젊었을 때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요,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에 그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 교수였어요. 에모리 대학. 그때는 이제 조그만 이름 없는 뭐 그런 대학이었는데, 제목을 제가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YS 때 미국 대사를 지냈고,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인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전쟁 전에 정보장교로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 50년대 말에는 연대 교수도 했습니다. 1977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있을 때의 일 실화입니다.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길에 공원 벤치에서 쓸쓸한 한 노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젊었을 때 사진이고 이 사람의 노인이었을 때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을 그냥 가져다 둔 겁니다. 로버트 우드러프, 코카콜라 창업자입니다. 2년 동안 친근한 말벗이 되어서 서로 누군지 모르는 채 인간적인 신뢰를 쌓았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봤더니 비서가 변호사를 만나게, 변호사가 당신을 찾고 있었다. 당신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름만 알고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찾았다. 당신 앞으로 남긴 유서가 있다. 그 유서입니다. 우드러프 회장이 남긴 유서가 이런 겁니다. 당신은 2년이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며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내 친구 레이니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5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코카콜라 주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습니다. 4조 원입니다. 4조 원. 우리가 뭐 100억만 해도 엄청난데 1000억, 조, 그것도 4조. 그런데 이 레이니가 이 4조 원을 자기가 쓰지 않고 전부 에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자식도 좀 떼어줄 수도 있고, 누구 뭐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가까운 뭐 기관에도 좀 기부하고 이럴 텐데, 안 그랬어요. 전부 다 에모리 대학에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대학의 총장을 지내면서 끝까지 헌신했는데, 미국 대학 사상, 아니, 세계 대학 사상, 역대 최고의 기부금. 에모리 대학은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해서 조그마한 대학이 남부 애틀란타,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명문 대학이 됐습니다. 지금 무지무지하게 좋은 대학입니다. 이걸 가지고 장학생을 뽑고 학교를 늘리고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걸 다 한 거죠. 근데 한국에 이를테면 한국 재벌이 주인으로 있는 대학이 성균관 대학인데 만약에 삼성이 주인이죠. 성균관 대학에 4조 원을 내면 성균관 대학은 그 돈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여러 가지 잘 하지만 4조 원 절대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말고도 쓸 데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부의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총장으로 있었고 이 대학원은 레이니 대학원으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제 주한미국 대사로 온 것은 이 총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 일이었어요. YS죠? 레이니 대사입니다. 레이니 대사고 노무현입니다.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한 대사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우드러프라고 하는 코카콜라 창업자가 세계적인 부자가 검소하게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살았다. 레이니는 따뜻한 마음과 선한 행동의 응답이 상상도 하지 못한 선물이 되어서 왔다. 자, 그런데 한 2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고 4조 원을 줬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돈을 주어도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레이의 경우를 보면 이런 행운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준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따뜻한 심성, 남을 도우려는 마음, 나누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문정신 또는 휴머니즘, 휴먼 센트리즘,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런 엄청난 일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이 앞못 보던 소녀가 노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우아하고 원숙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 헬렌 켈러가 쓴 글 중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헬렌 켈러가 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의 서두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틀림없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어째서? 자, 어느 날 이 헬렌 켈러의 친구가 숲속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뭘 봤냐? 물어봤어요.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별로 본 게 없다. 이 얘기를 듣고 헬렌 켈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숲속에 다녀왔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만일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날은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준 앤 설리번 선생을 찾아가겠다. 둘째 날은 먼 동이 터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겠다. 셋째 날은, 이건 우리가 늘 보는 거지만 헬렌 켈러는 못 보던 거죠.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면서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애틀랜틱 만슬리, 그러니까 이 애틀랜틱 이 월간 잡지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발표되었는데 1933년 미국 경제 대공황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거를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헬렌 켈러가 그토록 갈망했던 보는 일, 이거 우리 매일 누립니다. 자, 여러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다면 이게 뭘까요? 기적입니다.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된다면 기적입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면 기적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서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일어섰다. 기적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평생 날 때부터 안전병이인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전병이가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거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일어서서 걷고 다 하시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 우리 잘 안 해본단 말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이 배가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생존 공간에 조금 있는 공기 좀 있으면 공기가 없어지고 그때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 보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10분도 안 지나서 다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고마운 거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적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건강한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은 지금은 이 땅에 없는 그 누군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내일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엘레노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이 존경받는 여성으로 꼽히던 대통령 영부인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인데 오늘은 프레젠트다. 이 오늘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할 때의 영어 스펠 프레젠트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프레젠트의 스펠이 꼭 같습니다. 오늘하고 선물이 똑같은 이 알파벳을 쓰고 있단 말이죠. 원래 이 말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쓴 미국 작가 스펜서 존슨의 명언인데 코카콜라가 자꾸 나오래요. 더글라스 테프트 이 전 코카콜라 회장도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같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영훈 총리입니다. 이 평안북도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총리로 있을 때 제가 그때 통일부의 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일부 행사를 단상에서 하고 이분은 되게 공연이기 때문에 단상에서 이 옆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해서 그 관람석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안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 길을 훤히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을 모시고 총리님 저 모시겠습니다 가다가 분명히 이 문을 열면은 2층으로 가는 그 계단인데 웬걸요? 딱 열었더니 창고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정말 식은땀이 나는데 근데 이 강 총리께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뒤에서 저를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이쪽 길이라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서 모셔다 드렸는데 나중에 그 일이 끝난 이후로 제가 이 어른한테 정말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릴 겨를이 시간이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신에 저는 평생 그 고마움을 안고 삽니다. 이런 톨러런스, 관용의 정신. 보통 뭐 저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짜증을 낼 만하지 않습니까? 큰 나무, 큰 그릇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누굴까요, 여러분? 조얼라이, 한자말로 주얼레입니다. 주얼레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사실은 모택동주의가 있지만 모택동보다도 훨씬 존경받는 게 이 주얼레입니다. 중국 현대사 인물 중에 겸손으로 존경받는 인물. 실화입니다. 1946년 우리가 해방된 그 이듬해예요. 공산당 중앙위원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연안에서 중경으로 가고 있는데 기장이 날개 결병으로 위험하니 낙하산을 매라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낙하산을 매었는데 그 중에 한 소녀가 낙하산이 없어 울고 있어요. 주얼레가 자기 낙하산을 벗어줬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비행기는 날개에 결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착륙을 했고 이 얘기가 알려졌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주얼레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외빈이 오면은 이 회담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식당에 들려서 국수를 한 그릇 말아달래서 먹고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 접대하는데 먹는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중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를 따뜻하게 돌본 것도 주얼레였습니다. 모택동 안의 2인자였지만 중국의 모든 2인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소기를 비롯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주얼레만 그런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얼레는 모택동 앞에서 보고를 할 때 무릎으로 기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지혜로운 거죠.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사 갤런 어레스트 해밍웨이 부부입니다. 해밍웨이의 부인은 전쟁 전문 기자였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월라이는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좋은 사람이었다. 중국 공산당원들이 그와 같다면 중국의 미래는 분명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존경을 받는 위인들은 여러분 한결같이 엄청난 일을 하거나 대단히 훌륭하거나 아닙니다. 그 삶의 방식이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주얼레가 그걸 보여줬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인디언 추장입니다. 제가 이 인디언 속담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메리카 인디언의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진주 이 문화, 이 유적이 찬란한 진주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얘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난 뭘 갖고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은 뭘까요? 내게 인문적 상상력, 뭔가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는 상상력이 내게 있는가? 내가 돈 버는 사람, 태도가 다른 사람인가, 생각이 다른 사람인가? 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이루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어떤 이 행사나 모임을 잘 이루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내게 가장 확고한 덕목, 부자정신, 가진 것을 나누려는 정신이 있는가? 나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신이 내게 줄 행운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일상 속에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인식, 이 감사한 그 고마운 인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내게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뭘 해주기를 앞서서 내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내가 달라지는 것을 누가 할까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합니다.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건요, 그 자신을,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문학은 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참 좋은 것은 이게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 주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남기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를테면 남의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내게 육박해오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되어 있는 원고가 분량이 많아서 건너뛰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들을 포함해서 문학, 인문학 뭐 이런 이 다 분야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소나기 마을 그 문학관에 가면은 그지. 네. 가면은 네. 주요한 그 볼만한 내용. 네. 보고난지 그 배울 수 있는 내용. 네. 두 번째는 이 정치적인 내용이 직무상이 아닐한가 모르겠는데 소나기 마을 문학관이 발전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서울 양평강 그 고속도로 그대로 가는 강이 있거든요. 네. 네. 약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네. 어느 안이 네. 그 결정되면은 그 소나기 마을 문학관이 그 발전될 수 있는지 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소나기 마을은 일단 아까 보신 그 원추행 모양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3층 건물에 연건평 800평입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면 1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의 가게방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를테면 매점이 있고 수장고가 있고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면 작가의 생전에 이 서재를 재현해 놓은 전시실이 있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0억을 들여서 만든 영상체험관이 있어요. 근데 이 10억을 어디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관광부의 프로젝트에 어플라이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소나기를 영상으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이제 강당이 있고 전시실이 있고 그런데 소나기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황순원이나 소나기라는 이름의 네임밸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근접성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하고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당이나 도서실에서 단체로 온 학생들이 거기서 달력 만들기도 하고 손편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에코백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 안에서는 그렇고 밖으로 나가면 바로 옆에 묘역이 있어요. 거기 황순원 선생님과 사모님이 두 분이 함께 영면하고 계신데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격동기의 한국문학의 순수와 절제의 극을 이룬 작가 황순원 선생 가로하고 1915에서 2000 86세까지 사셨어요. 일생을 아름답게 내조한 부인 양정길 여사 1915에서 동갑입니다. 2014년 이분은 100세까지 사셨어요. 여기 소나기 마을에 함께 잠들다. 여러분 이 묘비명을 왜 제가 외우고 있을까요? 제가 썼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묘역에 있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14,000평의 야산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건물 하나만 있으면 황순원 문학관이라고 할 텐데 이렇게 큰 이제 이 야산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라고 부르고 저는 거기서 관장이 아니라 촌장이라고 불립니다.